시선 집중 김부겸, 셀트리온 치료제 중증화율 낮추는 데 효과, 의사들 사용 주저 말길. 그래서 우리 자두상타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김부겸, 셀트리온 치료제 중증화율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 의사들 사용하는 데 주저 말길 바란다. MBC 라디오 시선 집중,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오셔서 대담했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코로나 치료제 언제 들어옵니까? 저희들 사실은 12월 말 정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아마 1월 중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먹는 치료제가 1월 중에 들어온다면 중증화율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또 하나 기대해 보고요. 또 하나는 소위 국내 셀트리온이 개발했던 레키노라주, 이 부분이 분명 주사제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의료진이 있어야만 주사할 수 있는데 이게 중증화율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게 이유 같은 데서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을 갖고 쓰셔도 좋다. 많은 임상의 결과가 효과를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서 세계 최초로 항체 치료제로서 허가받은 의약품이고요. 국내에서 3만 명 가까이. 앞으로 계속 투여가 되겠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세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유효성, 안정성에서. 그래서 간호사만 있으면 투약받는 데 지장이 없다. 정맥으로 해서. 1시간이면 맞고 코로나 조기에 투여받는다고 하면 부작용과 그리고 후유증 없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주 3만여 명 환자에게 투약. 감염병 전담병원서 사용했으나 재택 치료자 등으로 확대한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국산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치료제입니다. 국산이 뭡니까? 자꾸 뭔가 아무튼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가 현재까지 3만 1,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투여됐다. 레키노라주는 189개 병원 3만 1,229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그동안 레키노라주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사용됐다. 지난달 24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 환자로 사용이 확대했는데 이어 최근에는 재택치료와 동일 집단 격리된 요양시설 내에서 환자들에게도 사용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게 뭐 체육관이건 버스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이 원하면 맞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료진이 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30분, 32분 장에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이 0.49, 헬스케어가 0.37, 제약이 1.59 상승 마감했어요. 시장 코스피가 0.38,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3017.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0.65 하락 마감했어요. 오늘 셀트리온의 배당 이슈가 있었죠. 헬스케어와 주당 750원 현금 배당과 그리고 0.02% 주식 배당 소식이 있었죠. 현금 배당도 셀트리온은 750원. 자, 그리고 헬스케어도 주당 260원 현금 배당했고요. 그리고 2%의 주식 배당 소식도 있었어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올해는 주식과 현금 배당이 같이 진행되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의 차트예요. 제롬 파월의 미국 연준 의장의 엄청난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안 드렸었네요. 이슈 체킹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페드의 엄청난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다. 이 부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죠?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저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정말 똑똑한 줄 알았다. 그래서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려 들었고 시장 또한 내가 어지간한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또는 애널 또는 이런 분들과 맞짱을 떠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그런 과도한 그런 세상을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죠. 아, 내가 정말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절대 경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코앞에 있는 경제 위기도 경제학자들 바로 예측을 못하고 우리가 위기를 맞았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연준 스탠스의 의장의 변화가 있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의 그런 패러다임과 전환과 변화는
예측이 힘들 만큼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이 저는 투자 외에 매매 같은 걸 안 한다고 했죠? 투자 결국 이 모든 파고를 뚫고 가야 됩니다. 나스닥이 2.47 빅테크 기술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12월 15일 수요일 자 보게 되면 종가가 2.15로 상승했고요. 저가가 1.20이었습니다. 3%에 가까운 변동폭, 결국 상승으로 되게 상승을 많이 했었죠. 하루 만에 근데 지금 반락했습니다. 이게 뭐야? 근데 다우의 영향은 0.08. 저것저 상당히 미미했다. S&P 0.87 하락 마감했다. 그러나 수요일, 자, 이 부분 1.63 상승했다. 자, 이 부분이 이 두 거래일. 중요한 건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그리고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ECB에 우리는 기준금리 동결할 거야. 이 세 가지 요소가 상당히 지금 복잡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내년에 금리 인상 3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 규모, 시기와 확대,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죠.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 미국 지수가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바로 반락했죠. 불확실성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수준을 봤었을 때 기존보다 빨리 시작할 수도 있다. 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국채 100억에서 200억 달러 테이퍼링 증가할 수 있다. MBS도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점도표, 이 점도표에 대한 부분이 중간값을 살펴보게 됐을 때 점도표 알고 계시죠? 미국 연준 위원들이 미국 금리가 이 정도에 있을 거라고 점을 찍는 부분이에요. 그 중간 가격이 2022년도에 0.9%, 23년도에 1.6%, 2024년도에 2.1%.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 금리가 0에서 0.25bp입니다. 2%. 근데 0.25bp씩 증가, 이제, 스텝을 밟아서 올라가거든요. 미국은 이제. 근데 0.9%면 약 1%예요. 그러면 4회, 금리 인상 많으면 4회, 적어도 3회 인상 금리 인상 하겠다. 23년도에는 적어도 2회에서 3회, 24년도에 적어도 2회에서 3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중간값이 나왔다는 거죠. 점도표. 이거 어마무시한 말인데요. 시장이 그럼에도 달렸다.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그 정도는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할 수도 있어. 또는 연준 니네 말만 그렇게 하지 진짜 금리 못 올릴 수도 있어. 세 번째, 연준은 절대 시장을 우리가 빠그러질 때까지는 시장을 끊임없이 빠그러질 때까지는 이제 시장을 예전처럼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를 예전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경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야. 자산시장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유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증시는 달렸어. 물론 어제 떨어졌지만 그런데 채권시장이 전혀 다른 반향을 보였다. 미국 점도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파월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까지 오래 기다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엄청나게 말을 확 바꿔버렸죠. 그동안의 스탠스는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는데 스탠스를 확 바뀌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을 보이게 됩니다. 미 국채를 봤었을 때 미 국채 2년물이 보통 중앙은행 스탠스와 같이 연동되거든요. 중앙은행 금리 올린다고 하면 2년물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얘가 지금 쭉 빠졌어요. 희한하죠? 미국채가 지금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 미국 채권 시장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볼까요? 첫 번째. 아니면 위험자산 시대가 끝나가나 안전자산으로 오는 걸로 볼까요? 또는 채권 수요가 지금 채권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발행량이 줄어들어서 채권 가격의 강세를 말하는 걸까요? 좀 어렵죠? 별거 아닙니다. 채권이 강세라는 거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자산 대표적으로 주식과 원자재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와가지고 채권 시장으로 간다. 그럼 채권은 강세. 채권이 강세라는 거는요. 채권 금리가 지금처럼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 그런데 어쨌든 결론을 지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채권 시장은 금리를 못 올린다고 보고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상당히 주식시장과 다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 10년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기 금리도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 미국의 금리를 저렇게 급하게 올린다고 하는데, 급하게 올리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절대 일시적 중앙은행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었고, 아, 이게 속도가 빨라지겠는데? 테이퍼링 속도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를 절대 호재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증시가 달렸다. 미국의 테이퍼링,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실적과 그러니까 금리와 그리고 실적, 금리와 경기가 맞짱을 떠나가면서 실적 장세로 5년이 전환돼야 되는데 페드의 스탠스가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튀어오면서 빨라진다. 증시에 절대 좋은 시조로 안 이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가 달렸어. 해석이 되지가 않는다. 상당히 지금 모호하다. 연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보자고요.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까지 오래 기다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위험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 경제는 최대 고용을 향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위험들이 테이퍼링 종료 전 금리가 인상을 예상 않지만 완전 기원 도달 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지금 엄청난 매파 현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긴축 현상으로. 그런데 이 밑에 우리가 또 체킹해야 될 중요한 바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채권 시장에서 생각했던 걸까요? 자, 우리 코로나 전문가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자고. 자, 마지막, 경제가 둔화되면 금리 인상도 느려질 것.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일까요? 연준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제적 병목 현상을 살펴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지켜볼 거야 라는 언급을 합니다. 코로나 지금 종식이 힘들죠. 그쵸? 미국 하루 확진자 20만 명 언급이 되었고 유럽 4차, 5차 팬데믹이다.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다시 마스크를 쓴다. 백신을 여전히 맞자. 절대 쉬운 현상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연준이 언급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연준이 2008년과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랬죠. 자, 경제,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다 양쪽을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 이전에 연준은 실물 경제와 자산, 이 소중한 경기를 포기하서라도 한번 금리를 올리면 끝까지 올렸다. 2008년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연준이 바뀌었어요. 라는 말을 분명히 언급드렸죠. 그래서 자산시장이 휘청하면 그때부터 연준이 한번 시작이 왔었을 때 대대적으로 한번 양적 완화와 이런 부분들, 재정과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증시와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인플레,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테이퍼링을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핵심은 인플레겠죠.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 핵심이잖아요. 물가가 상승한다. 실물 경제 성장 폭보다 과한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연준의 긴축이 나와. 그랬을 때 증시에 대해 박살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그 우려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팬데믹, 락다운으로 인해서 무역이 축소가 된다. 공급이 축소가 된다. 공장 가동률이 멈춰진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연준의 양적 완화와 각 국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래서 투기 세력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기후에 대한 부분과 탄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 충분히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이 중심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첨단 산업의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기존 경제랑 공식이랑 이제 지금 나오는 경제 공식이랑 맞지가 않아요. 가계, 기업, 정부, 순수출의 GDP 공식이 여기에 연결과 융합경제 그리고 공유경제가 나오면서 기존의 경식과 융복합되면서 공식이 맞지 않고 있다. 전혀 들어맞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예전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죠. 연준 의장이기도 하셨죠. 연준 의장 시절 고압 경제를 언급했었어요. 압력이 빡빡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과열되더라도 자산 시장이 좀 달리더라도 물가가 좀 상승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용인하겠어. 그래서 소중한 경제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바칠 거야. 라는 부분으로 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용인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연장선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 채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금리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특히 2년물이. 그래서 채권 시장 생각했었을 때 미국 시장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왜?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락다운이 지금 다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종식이 어려워. 그래서 경제가 막 그렇게 화랑될 것만큼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인플레를 용인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연장선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차원에서 물가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면서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까요? 이 부분은 추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준은 분명히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니터링으로서 추후에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